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네. 일주일에 한 번 녹음하는 건데. 방금 보고 왔어요. 방금. 따끈따끈하게. 아니, 그냥 보고 온 거는 별로 안 궁금하고, 전 방송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니, 저는 남을 설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었네. 네. 그리고 이게 조금 헷갈렸던 게, 다음 주 우리 녹음이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제 편한 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가 화요일로 바뀌었구나. 그런 다음에, 좋아요. 라고 한 건데, 그게 다음 주였어. 죄송해요. 괜찮아요. 일주일에 3번 만나면 좋지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만나는데. 근데 저는 아쉬운 건 오늘 녹음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좀 낮에 해야지. 끝나고 배 감독님 거하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니까. 끝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을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날 우리끼리 먹을게요. 금요일날? 그치. 요즘 금요일도 있구나. 그렇죠. 금요일 또 봐, 우리. 형들이 안녕.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제작 편집업자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곧 스리랑카에서 사회공헌을 진행하게 될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참석률 100% 이승국입니다. 자, 연천 이승국. 네. 그리고 영화 큐레이터 김프로입니다. 근데 영화 큐레이터라고 했더니 그거를 욕을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디다가? 댓글에다가. 근본이 없다고 하더니만 어느새 영화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따위 소양으로 막 약간 이런 취지로. 뭔지 알겠다. 봤어. 아니, 사실 그래서 제가 영화 큐레이터라고 명명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지점이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캐릭터가 제 안에 소양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영화 큐레이터라고 명명하면 기대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근차근 큐레이팅 하면서 욕도 먹고 바뀔 거 바뀌고 하면서 소양이 없던 큐레이터가 생길 수도 있잖아. 네. 소양 없는 큐레이터 뭐 최초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부산행에 대해서 이제 어제 볼까 말까 했는데 자, 하루 만에 50만 더 붙었어요. 580만. 50만이 또 봤어요? 겉더니 넘어가지고 지금. 대단하다, 이 영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섭다, 누군가에겐 그 숫자가 정말 절실한 숫자예요. 진짜로. 맞아. 야, 이게 그러네요. 오늘의 부산행의 50만은 전에 내려간 영화에 그토록 기다리던 50만인데. 그러니까. 아니, 뭐 계속 얘기해서 좀 그런데 비밀은 없다가 결국은 25만을 못 찍고 내려갔어요. 25만 찍은 것도 아니었어요? 24만 8천 뭐 어떻게 25만을 못 찍고 결국 내려갔거든요. 뭐 더 작은 영화들 얘기하자면 뭐 우리들 뭐 이런 건 거기 10분의 1도 그렇죠. 못 보는 영화들이 많은데. 근데 뭐 이거 월요일날 하루에만 50만이 넘게 봤으니까. 근데 그렇죠. 뒤집어서 보면 뭐 작품 자체가 재밌고 뭐 그래서기도 하지만 이 스크린 수를 보면 그렇죠. 정말 따라올 수 없게 그냥 막 깔아놓으니까. 아직 한 1,700개 되나? 근데 또 그거 뭐 많이 보니까 그렇게 또 확보를 했다라는 논리로 가자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보니까 많이 확보했다. 많이 확보하니까 많이 봤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어쨌든 평일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저녁 시간 때 딱 보고 왔는데 제가 본 관에서는 한 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네, 저녁 시간 때.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백석 메가박스 일산? 네, 일산에서 봤는데 그래요? 제가 본 타이밍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타이밍도 많으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거의 뭐 부산행 KTX 시간표보다 더 많죠. 그러네. 맞아요. 자,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은 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뭐 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내용을 하는데 황대리의 건의에 따라서 오늘은 칭찬만 합니다. 그래요? 영화의 좋은 점. 네. 근데 좋았다. 연천이 줄거리를 하면 정리를 하나 어떻게 하나? 줄거리 정리 어제 했잖아. 아니, 긴 거 원래 하잖아. 뭐 긴 게 뭐 있어. 기차에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그러네. 조금밖에 안 남았다. 뭐 이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갖고. 네네네.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고 아니면 편집하면 되고. 편집하기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심플하죠. 아니 영화를 그냥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쭉 짚으면서 얘기하면 됐죠. 아주 간략한 줄거리. 그럼 연천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간략하게. 자, 주인공들이 부산에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좀비가 하나가 타 있었어. 그래서 안에서도 좀비로 다 변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전국이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 쓸어버릴 테니까 대전에 내려왔어. 했는데 대전이 이미 좀비에게 장악당한 후였어. 네. 그래서 갈 곳은 부산밖에 없다. 네. 부산에 다 살아있대. 그럼 부산에 가야 돼.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열해. 김의성 씨 때문에. 김희성 씨 때문에. 김의성 씨가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랬지. 그렇죠. 그래. 캐릭터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용석. 그렇죠. 김의성 씨가 훌륭하게 연기하신. 천마고속인가요? 천마고속 간부. 상무. 그래? 천마고속 진짜 있는 데잖아. 옛날에. 지금도 있나? 설마 그 이름으로 했을까? 천리마 아닌가? 하여튼 무슨 시사. 네. 시사 간부님이 자기만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내분을 일으켜서 살아남은 인간들끼리도 내분이 돼. 네. 그리고 용석 씨가 있던 데는 용석 씨 빼고 다 죽고 네. 주인공들만 어쩌다가 살아남아서 겨우 부산행을 타는데 네. 마지막까지 용석 씨가 모두를 괴롭혀서 네. 용석 씨도 좀비가 돼서 죽고 네. 주인공들 중에는 2명만 겨우 살아서 부산에 간다. 네. 그리고 주인공 중 한 명이 CF를 찍는다. 중간에 네. CF 컷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간단하죠. 내용이니까. 네, 그렇죠. 이 간단한 내용이 큰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정리해보니까 그러네. 굉장히 심플하고. 네, 여름에 하는 장르 영화로서 되게 간단한 줄거리지만 안에 쫄깃쫄깃한 스릴러가 있다. 간단한 내용으로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없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걸 또 요리조리 잘 요리해가지고 그럼요. 확실히 연출력이 있는 거는 맞죠. 오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연상화 감독이 원래 A를 잘하는 감독이라고 칩시다. 계속 그 애니메이션으로 얘기했던 그 A라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는 내가 B를 하겠다. 그래서 B를 한 영화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왜 B를 했냐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자기가 B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B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욕하고 싶은 사람은 그 선택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있겠으나 왜 그걸 했느냐? 뭐 이 B를 왜 B처럼 했냐? A 하던 사람이. 뭐 그렇게 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더 못 알아듣겠어. A와 B가 뭔지 그리고 A에 대해서 보통 사회 비판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잘 만들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던 분인데 그냥 전형적인 장르 영화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고 잘 만들었는데 아니 여태까지 사회 비판적인 걸 잘 녹여내다가 왜 이거는 그렇게 잘 안 녹였냐라고 비판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뭐 있더라고. 저 근데 쳐다보니까 안 한 걸 비판할 순 없잖아.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말도 좀 어폐가 있긴 한 게 좀비가 뭔가에 대한 비유가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IT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애들이 죽어서도 부두교 주수료에서 다시 살아나서 조종이 가능한 시체로 부활한다.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내가 평생 이렇게 시달리다 죽었는데 다시 시체가 돼서도 내 마음대로 내용을 못하고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떠돈다. 뭐 그래서 마치 무슨 마르코 폴로 유랑기처럼 실제로 막 몸짓이 이상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 말도 어눌하게 하고 한다. 라는 괴담 비슷한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비라는 얘기로 이제 발전이 되다가 글로도 쓰여지고 영화로 나오면서 노예라는 게 빠지고 약간 점점 이제 어떤 현상, 전염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좀비물이 우매한 군중? 아니면은 뭐 휩쓸리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오염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결국 이제 좀비물에서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도망가다 그냥 포기하는 애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뭔가 사회적인 어떤 입장, 태도에 대한 거를 선택해라.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비유가 된 지 이미 너무 오래돼서 좀비물 자체가 소재 사실은 자체가 그런 걸 안 담을래야 안 담을 수가 없고 함축하고 있는 걸 소재라서 그거를 다루면서 사회 비판적인 거를 빼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거기서 그리고 저는 할 걸 다 한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기존에 연상호 감독이 하던 그 정도 센 톤이 아니라서 그렇지. 실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연상호 만든 것 중에 최악이다. 근데 재밌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어폐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 좀비를 다룬 영화가 곡성?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영화들 있었던 거는 같아요. 대대적으로 흥행을 했던 영화 중에는 없는 것 같죠? 따로 없는 거죠. 거의 뭐 적어도 우리 네 명이 기억이 못하면 인상 깊은 뭐랄까 크게 한 건 없죠.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그 연상호 감독 전작 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이게 처음.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안 봐가지고 배경도 좀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사이비 그리고 단편들도 있는데 되게 세요. 저보고 좋아할 것 같다고 보시라고. 그죠? 되게 저는 세고, 되게 제틀한 사람인데 왜 이랬어요? 뭐 사건이 나오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근데 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부산행을 보고 연상호 감독님이 궁금하시면. 배우는 다 보셨어요? 네. 야, 뭐, 이 영화 뭐, 많이 영화 보는 게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호 감독 전작을 뭐 알아야.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뭐. 그냥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이랑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녹음만 안 했으면. 김희성 씨한테 메시지를 한번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나오라고. 왠지 그분은 보내면 응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아니, 뭐 녹음을 하고 난 다음이라도, 보내서 오신다 그러면 한 번 더 녹음하면 되지. 1000만 돌파 기념으로 한번 부를까요? 그것도 괜찮겠네. 물론 이제 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내봐야죠. 요즘 또 이렇게 물 많이 들어서 열심히 적고 계셔가지고. 메시지 보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영화의 그러면 스토리는 어땠습니까? 잘 만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좀비물 원래는 옛날에 좀비물들이 많이 나온 게 막 황당한 좀비물들이 많았거든요, 미국에도. 그 중에 이제 그중 걸작이라 칭해지는 것들이 몇 개 있고, 근데 수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싸고 별 내용 없어도 되고, 그래서 막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좀비 분장이 사실 좀 쉽거든요. 그래요? 그 어려운 분장이 아니에요? 좀 싼 건가요? 왜냐하면 칼에 만약에 베인 자상이다. 그럼 진짜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물린 상처에다가 뭔가 막 부패된 것처럼 막 칠하고 뭔가 점액질이 떨어지고 하면 되니까 그게 뭐 어떤 실제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이제 가장 유명한 효시격인데 거기는 이제 계속 회자되는 것들이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제작 투자한 사람들 중에 뭐 정육점 하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뭐 근데 동네 정육점은 아니겠지 막 큰 체인 뭐 하여튼 몇 명이 이제 출전해가지고 뭔가 만들었는데 단역 배우들 중에 몇 명이 시체들을 막 먹는데 내장 같은 걸 가져왔대요. 동물 내장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리얼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가져온 건 아닌데 단역 배우들이 그걸 카메라 쪽으로 막 보면서 간을 막 씹어 먹었대요. 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지. 얘가 뭐 그런 식으로 막 찍었던 거예요. 좀비 영화들이.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이미지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비들이 굉장히 인텔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롯 단계마다 어려움을 넘어가는 주인공들의 여정을 만들기도 쉽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생각보다 쉽네. 그렇죠. 쉽죠. 상당 부분 그 좀비를 하는 배우의 연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게 있구나. 좁은 공간을 활용을 참 알뜰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랄까. 우리가 만들어진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사실 뉴욕을 지키고 있잖아요. 뉴욕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을 파트로 나눠가지고 헬스 키친만 지키는 애. 있죠. 있죠. 다운타운만 지키는 애. 이렇게까지 나눠서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런 체험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우리 동네를 지키는 애구나 이런 체험을 하더라고. 이 접근성에서 주는 뭐랄까 공감대가 굉장히 큰 거를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 좀비물 이때까지 봤을 때 모든 좀비물들이 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못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대한민국에 좀 그런 뭐랄까 질병들이 좀 최근에 많이 돌았잖아요. 최근에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질병들 때문에 뭔가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좀 생긴 것 같고 그거 생긴 다음에 나왔던 영화가 이제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감기가 영화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라고 한번 체험을 했다면 이제 뭐 좀비물이 나와도 이런 사태가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정부에선 저렇게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갖게 되고 이런 사건 자체가 기시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비판 뭐 하지 않았냐 왜 그걸 장르물로 풀었냐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장르가 더 승한 영화로 만들어서 그건 그냥 너무 장르 영화에서 너무 클리셰한 표현으로만 채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세월호 전에 기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 뭐 기획이 돼서 출발이 됐던 거라서 지금에서 돌아보면 뭐 메르스도 있었고 세월호도 있었고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출발 단계는 그 전에 이미 출발을 했던 거라서 뭐 참 이걸 오늘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기시감이라는 게 그런 이런 전반적인 상황도 있고 공간에서 오는 뭐랄까 접근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역을 출발해서 대전을 거쳐서 동대구에 잠깐 내렸다가 부산 가잖아요. 이 코스 중에 하나도 안 걸릴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KTX 타고 또 KTX 안 타본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고 그 익숙한 공간에 정말 내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인데 호남 사시는 분들은 따로 갈 수도 한 번은 타볼 수 있잖아. 그걸로 안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타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익숙한 이 공간에 좀비가 나오니까 뭔가 내가 좀 아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거리감이 많이 좁혀진 뭐 그런 느낌이. 저는 기차 하나 갖다 놓고 정말 알뜰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대합실, 통로 위에 짐칸까지 해가지고 다 썼잖아, 싹. 실제로는 세트가 한 3칸인가 4칸 정도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칸 뛰어가다가 다시 또 내려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다시 또 뛰어오고. 순제작비가 86억 들었다고 그러죠? 뭐 생각보다는 싸게 찍은 거 그게 아닙니까?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더 많았는데? 원래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뭐 한 100억짜리로 생각되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많이 준 것 같아요. 제작비도. 그리고 뭐 촬영할 때부터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찍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정확한 목표치가 있고 장면마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게으른 게 아니고 굉장히 영리하다는 거를 인지한 사람들이 영화를 이제 찍고 있다라는 생각?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녹음하고 나서 연천이랑 얘기를 했는데 헐리우드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미 이렇게 풀이를 다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건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뭐 좀 더 찍어도 좀 더 늘려도 계약 자체를 퉁으로 해왔으니까 한 건으로 해왔으니까 좀 늘어져도 사실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정말 촬영이 1시간 늦어지면 모든 사람의 인건비가 1시간씩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불어나는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촬영하는 기간이 뭐 2달로 계획했는데 3달이 됐다. 그래서 다음 영화 뭐 물려있는 사람들은 영화 못 찍게 됐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책임을 안 져왔거든요. 만약에 근데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보통 촬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해요.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늘어나면 그리고 제작사 측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정해진 회차내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세트에 들어왔으니 오늘 뽑아보자가 아닌 거죠. 일단 이미 이 영화의 기획 자체는 세트 3칸 몇 칸 필요하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찍으면 되겠네. 그리고 감독님의 마인드 자체도 프리비주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찍기 전에 미리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보는 애니메이션으로 다 해본 분이니까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죠. 프리비주얼이 다 돼 있고 CG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안 돼 있으면 힘들었을 거고. 근데 또 인터뷰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더 넣어서 그때. 찍으면서도 딱딱 시간 맞춰서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고. 갑자기 콘티가 궁금하네요. 이거 영화 콘티가 어땠을까?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만들면? 콘티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거의 애니메이션화 해놨지 않았을까. 거의 그냥 부산행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만화책 보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기대를 것 하게 같아요. 되네. 그래서 뭐 그런 지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칭찬할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작비를 많이 아낀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KTX가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요. 계속 움직여서 이제 차창 배경을 뭐 LED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차창에다가 그 창문을 통해서 풍경이 보이는 그래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녹색 그린 대놓고 그린 스크린 대놓고 그냥 입히면 되니까 문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거기서 비치는 빛이 문제인 거예요.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차창 계속 바뀌고 강가를 지나갈 수도 있고 단적인 예로 터널 확 들어가잖아요. 그때 갑자기 바뀌는 빛들, 이 반사되는 빛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만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 눈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되게 어색해지는 건데 그게 거기다 이제 LED 패널을 대서 정말 그 서울에서부터 부산 내려가는 KTX에서 보이는 차창에서 다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LED를 진짜 TV로 튼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밖에서 비춰오니까 사실 그 그림이 비춰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세트 안에.
배우들도 실감이 나는 거고. 그쵸. 실제로 TV가 틀어져 있으니까 밖에. 그 빛이 이제 실제로 거기 연기하는 배우들한테 진짜 비치고 있으니까 뭔가 그거를 그려넣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CG에 드는 비용이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차 칸을 만들어 놓고 세트에서 찍은 건데 밖에 이제 그린 천을 다 발라놓고 그 그린 천 대신 다른 장면을 나중에 합성해서 하거든요. 근데 큰 LED TV를 밖에 직접 틀어놓고 그 화면에는 기차 차창 풍경을 미리 실제로 미리 찍어놓은 걸 재생시켜 놓으면서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서 나오는 빛도 있고 그리고 터널에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터널로 들어가면서 찍은 차창 풍경이 실제로 나오니까 연기하는 사람들도 아 여기가 진짜 이런 환경이구나를 느끼면서 할 수 있었다. 이게 연기하기 훨씬 편했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터널 간다고 해서 거기서 조명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옆에 있던 배경이 싹 터널로 들어간 걸로 바뀌면서 안에 분위기가 정말 터널 안에 들어간 기차 분위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죠. 연기할 때도 훨씬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 헐리우드에서 찍은 CG로 만든 영화들 보면 막 초록색 보고 연기하는 거잖아요. 막 초록색 뭐 그 솜덩어리에다가 눈 그려놓고 막 연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낫겠죠. 그렇게 그린 합성용 그린 매트를 해놓으면 거기는 항상 균일한 밝기로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 어두웠다 그 밝아졌다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여 나중에 그걸 대체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쓴 영화 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그래비티라는 영화인데.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 걔네는 LED 룸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 안에 사람이 우주를 유영하는 건데 공중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전후 좌우 육면체 정육면체의 방 전체가 우주를 그것도 틀었어요. 그렇겠지. 근데 이제 그건 촬영을 한 게 아니라 CG로 튼 건데 그러면 해서? 이제 지구 이렇게 얘가 막 왼쪽으로 한 바퀴 돈다 하면 지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그래비티에서의 주된 광원은 태양이랑 지구인데 그럼 이때쯤 지구가 얘 뒤통수에 있나? 태양이 앞으로 오나? 뭐 이런 걸 이제 다 계산해서 틀고 그러니까 이제 산드라 블록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진짜 멀미 나고 그렇겠다. 너무 외롭고 지구가 막 앞으로 막 확 지나가고 멀어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멀어지니 외롭고. 감정도 외로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찍었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요즘 기술이에요? 원래 뭔가를 틀어놓고 합성하는 건 옛날부터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LED가 있지 않았을 때도 주로 운전하는 장면 뭐 이런 거 이제 창밖만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큰 TV에 틀어놓고 막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포커스를 안 맞춰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종종 썼던 것들이죠. 네. 그러면 캐릭터들은 어땠나요? 약간 좀 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칭찬하는 날이니까 좋았던 캐릭터들은 누구였나요? 마동석이 발군이었긴 했죠. 네. 수환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수환이가 제일 좋은 수환이 거는 연기. 김의성 씨였고. 그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 그 인터뷰를 좀 봤는데 맨 처음에 보고 나서는 우리 어제 방송 녹음할 때도 그랬고 너무 전형적으로 연기하고 너무 전형적으로 오버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일부러 그런 캐릭터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해서 김우성 씨도 그렇게 캐스팅한 거고 정유미 씨, 공희 씨 다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장르물 안에서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 어떤 캐릭터구나 느껴질 만한 사람들을 캐스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대사나 행동, 액팅 같은 것도 몇몇 부분에서 그래서 이 인물들만의 독특한 뭔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희성 씨가 맡은 배역이 가장 평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안소희가 맡은 역할이 일로 건너온대요. 내 친구 건너온대요. 할 때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아냐 할 때 혼자 의자를 막 치면서 애가 땡깡 부리듯이 막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막 근데 그게 갑자기 쟤 왜 저래? 했는데 마지막에 그 기관실에서 나와가지고 집 주소 얘기하고 막 애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네 얘가 그런 캐릭터를 뭐 그런 지점들이 하나씩 있어서 마동석 씨는 마지막에 보통 이름 부르다가 뭐 하다가 자기야 뭐 하고 귀여운 척 하다가 마지막 자기야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라고 할 때. 그 전에 자기야라고 할 때 뭐 열 몇 명밖에 없었지만 제가 본 관객석에서는 그때 다들 막
막 이런. 예. 마동석 캐릭터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장면이 매력적으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뭐 이게 기대하게 되잖아요. 저러다가 뭔가 한번 딱 이렇게 눈물 한 방울 실어주겠지 하는데 뭐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서 뭐 처음에 좀 튀는 감이 없지 않나 그냥 마동석으로 살아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뭐 근데 분명히 자기한테 그래서 뭐 주어진 역할을 못했냐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닌가. 잘하셨어요. 이미지 캐스팅이 그냥 최적화된. 그러니까 마동석이 아니었으면 저거 누가 저렇게 잘 서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딱딱 들어맞는 깝깝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영화 자체가. 근데 인터뷰를 읽어보고 뭐 영화도 보고 하니 저는 되게 큰 게 많이 바뀌었는데 되게 이게 원래 이런 설정이었던 것처럼 영화가 잘 써먹었다 싶은 게 아들에서 딸로 바뀌었고 부자에서 마동석 커플도 원래 연상연하 커플에 그렇죠. 바꾼 거더라고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냐 너무 잘 들어맞고 그리고 수환이도 좋았어요. 진짜 훌륭하더라. 표정이 좀 묘한 게 있죠. 그 마지막에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사실은 공유를 보면서는 별로 안 슬펐는데 그 수환이의 표정이 심지어 손 연기도 좋아. 손. 오열하는 그 표정이 와 진짜. 아니 근데 어디서 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봤지? 그리고 막 찾아봤는데 영화에서는 딱히 나오는 게 없는데 봤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2개를 같이 보는 신공을 우리 아내는 같은 시간대 2개를 봐요. 진짜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전 그 타이밍에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할 때 이제 캐릭터가 여러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캐릭터의 중요도가 조금 빠지는 캐릭터가 나올 때 트는 거지. 다른 채널을.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서 저쪽이 요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그 캐릭터들이 빠진다. 그럼 딱 틀면 또 나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시간에 2개의 드라마를 전부 다 소화하고. 전 그건 봤는데 되게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같은 거 봤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니터 2개에다가 드라마를 같이 틀어놓고 하나로는 문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보시더라고. 이게 뭐 앙드레 김 선생님도 계실 때 뭐 TV 뭐 몇 개씩 틀어놓고 보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드라마를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저는 뭐 이제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아내가 집에서 보면 그냥 옆에 다른 거 하거든요. 근데 보면서 애기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했던 애인 거야. MBC 드라마에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장서희 딸로 이제 나와가지고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아내가 쟤 연기 되게 잘한다고 막 칭찬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잘한다. 근데 그 드라마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애가 아직 많이 어린 거 보면.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배우를 여기서 처음 본 건 아니고 단편 영화 콩나물이라는 데 주인공이에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게 우리들 감독님 아니에요? 그 꼬마 애가요? 네. 윤광 감독님. 그럼 잘하네. 네, 거기 주인공인데. 그 우리들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산행 개봉을 기념하여. 그것도 물어봐야 되겠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다시겠네. 그 전형적인 아주 예쁜 딸의 이미지는 아닌데 연기로 모든 걸 다 커버하더라고요. 날 자존심 상해하는 연기들. 뭔가 제가 즐기는 이런 감정의 씬들은 아닌데 그 친구가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빠져들어서 저를 그냥 무장 해제시켰어. 마지막 그 알로하 노래 부를 때도 돌직구죠, 돌직구. 뭐 이렇게 푸는구나 싶었는데 내가 눈물이 울컥하고는 있더라고. 애가 근데 굉장한 심파고 그냥 대놓고 심파잖아요. 막 그냥 거의 한국적인 코드를 막 묻혀가지고 막 울어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울게 되더라고. 그럼요. 그냥 딸이 있으니까 1,000만 명이 넘게 보려면 그게 약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놓고 감정선 해야 건드리는 게 나쁜 의미로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항상 뭐 그런 것처럼 모두가 감정이 통하려면 그냥 심플하고 강렬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딸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느껴지는 깊이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이건 뭐 그냥 너무 그렇더라고요. 야구로 치면 그냥 오승환
그냥 찍고 다 받아라. 이게 저는 쳐라. 뭐. 마지막에 그렇게 크게 감동을 못 받았는데 이게 단점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직전까지 불과 그 직전까지 너무 막 쫄깃쫄깃하게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직 덜 해소됐는데 이제 좀 뭐 술 돌리겠네 하고 약간 숨 쉬는 타이밍에 그게 나오니까 그 감동이 올 틈이 없더라고. 난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저도 저런 감정이었거든요. 황대리님이랑 같은 감정이었는데 애가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또 눈물이 울컥하는 것도 별개로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거기서는 사실 별로. 뒤에 나 애가 울어갖고 뒤에는 별로 그냥 그랬고.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최고 정점이지 않나? 막 울잖아요. 막 울잖아. 그때 그냥 제일 먹먹했고. 나는 그걸 2부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덤덤했어요. 저는 오히려 붙잡을 때, 자, 나 봐 하고 이제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아줌마 옆에 꼭 붙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애가 손을 꽉 잡고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냥 그때 딱 정점을 찍고 다 본인의 경험과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빗대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 애기가 저 출근할 때 그렇게 울 때가 있거든. 아이고 출근한다고. 딱 그 앵글로. 그거 너무 이제 부감으로 몰입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애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런 되면 생각이 나니까 머릿속으로 분유 광고를 찍죠. 아무튼 근데 뭐 어쨌든 그 포인트는 달랐어도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딱 그 야구부 나올 때 좋았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애들 이제 그분이 좋았어요? 이런저런 애들이 다 탄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딱 야구부가 나올 때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야구부 애들이 연기를 잘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이 마음에 드는 역할이 필요한 역할인데. 방망이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동석 혼자 주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몽둥이를 방망이로 때리니까 무기까지 갖다 아마 주고. 미국 영화였으면 총을 들고 계신 분이 계셨겠지. 이게 일본 선수 출신 일본 영화였으면 당연히 얄쌍한 야쿠자가 나왔을 거고. 그치. 100%. 그러겠네. 네. 그리고 야구부도 무조건 나왔을 거고. 일본 영화였어도. 네. 갑자기 기대되네요. 각 곡별로 만약에 수출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 리메이크. 되는 버전별로 왔는데 캐릭터가 바뀌는 걸 보면. 럭비부, 미식 축구부.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러네. 재밌네. 그러니까 야구부 하는 순간 맞뭔가 제대로 준비를 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한국 패치가 잘 적용된 사례가 아닌가. 그렇죠. 나름대로 맞춰서.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공포 영화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도 좀. 그래서 자발적으로는 공포 영화를 안 봐요. 더더군다나 좀비물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행을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지 좀비인데. 그리고 올라오는 댓글들이 전부 다 SNS에 사람들이 다 좀비 같아요. 막 이런 글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영화 보고 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뭐 기분도 나쁠 것 같고 이거 봐야 되나 싶었는데 500만이 넘었길래 그래도 어쨌든 재밌으니까 봤겠지 하고 봤는데 보는 내내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좀비를 다룬 것 치고는 괜찮더라고요. 볼만하더라고요. 적절하죠. 여러 가지 좀비 영화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막 공포 영화 갑자기 확 놀래키고 아니면은 이제 신체 훼손이 심하게 된다던가 하는 거 좀 별로 안 즐겨 보는데 좀비 영화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계속 봤었는데.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도 있고, 월드워 제트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레지던트 이블,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되게 수위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 수위 조절 잘한 것 같아요. 네. 나는 전설이다 볼 때 저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징그럽다는 인상은 못 받았거든요. 그렇지. 월드워 제트도 그렇고, 비슷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느낌이. 네. 나는 전설이다 보면 생각나네. 거기에 비해서도 부산행이 좀 잘했다는 거 느껴지는 거 보면 나는 전설이다의 좀비들이 몇몇 장면이 너무 CG로만 만들어진 좀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거기서 약간 김새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래도 뭐 좀비들 연기를 잘 해가지고 저는 그거 할 때 너무 웃겼어. 빵 터졌네. 그렇게 기차 플랫폼에서 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팔 뒤로 이렇게 걸고 막 달려가는 애 있었잖아요. 연기였을 거 아니야. 고생했을 거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이제 좀비 이게 실제로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의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녹이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이제 보통 시체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덜렁덜렁거리거나 이런 걸 표현하고는 싶은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이제 특수효과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뭔가 꺾인 것 같이는 보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뛰는 게 너무 웃겼어.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네. 난 되게 리얼하다 싶었는데 그래요? 위에서 떨어져서 저렇게 됐구나. 김프로님 가끔 보면 그 찍는 상황을 일단 혼자 생각하시고 그걸 찍을 때 뭔가 민망했을 것 같다 하면 다 깨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웃겼어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노력했다.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또 CG를 많이 안 써서 좋았어요. 딱 써야 될 때는 그 왜 기관실만 딱 마지막에 기관차만 갈 때 애들이 막 몰려들고 그런 데서 그냥 스케일 확 주고 뭐 나머지는 저는 감탄을 했던 거는 넘어졌다가 애들이 일어날 때 막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옆구르기를 막 하면서 일어나지니까 일어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좋았던 장면이 다른 장면 월드워 제트랑 겹치는 부분들 아까 배 감독 얘기하셨던 부분은 뭐 약간 그 모티브가 생각나긴 했는데 KTX 안에서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좀비들이 뛰어오면서 서로 엉켜가지고 칼에 꽉 차버리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도 아마 CG겠죠. 뭐 사람들끼리 최고 수혜자는 KTX 같아. 문이 얼마나 튼튼해. 그래서 KTX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게 배감독도 잘 아시겠지만 롯데 시네마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 열차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서 부산행을 틀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그걸 보면 4DX를 넘어서 그거는 최고네. 실시간 중계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문이 막 열리고 누가 화장실 갈 때마다 그러네. 거기서 누가 막 이렇게 기침이라도 해봐. 거의 성지가 되죠. 근데 그게 어두워야 될 거 옆에 칸은 다 닫거든요. 되게 제가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어둡게 만들어야 돼서 이게 되게 보면 처음에 좀 웃겨요. 갑자기 승무원들이 와서 옆에 칸을 다 내려요. 이렇게 창문을 다 닫고 앞에 뭐 주섬주섬 스크린을 설치하기 시작해. 그리고 빈 프로젝터를 막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틀어요. 한 칸 전체에서 한 칸. 그런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움직이잖아. 의자의 느낌 그대로. 대전역 도착할 시점에서 대전 도착하면 어떡할 거야? 4DX.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괜찮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분명히 틀걸요? 그렇죠. 100% 틀어야지. 근데 시간이 부산까지 한 2시간은 안 걸리잖아요. 그걸 위해서 KTX가 발전해야죠. 딱 맞을 것 같은데? 딱 맞나? 그럼 작살 나겠다, 진짜. 대신 알로하 들으면서 부산 내리면. 끝날 때 그 아리랑 구강 노래 안 나오고 알로하. 대전 손님들 진짜 찝찝하겠다. 내리면 대전 중간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아니 사람들이 많은데 다 눈빛이 지상해 보이네. 전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좋았던 거는 전에 괴물이 나왔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이 영화에 되게 좋고 훌륭한 포인트는 대낮에 한강에 괴물을 출연시킨 거다. 이런 거가 기억이 나요. 이것도 제가 좀비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좀비 영화 나는 전설이다 같은 거 보면 좀비가 무조건 어둡고 침침하고 폐쇄된 공간에서만 나왔거든요. 이건 KTX 폐쇄된 공간이긴 하지만 완전히 대낮에 좀비들이 하고 나오는 타이밍이 좀비가 나올 때 됐을 때 다른 영화들은 깜짝 놀래키는 씬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딴 거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좀비가 뜬금없이 튀어나온다던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낮에. 그래서 이거 타이밍이 좀 신선하다. 내가 봤던 좀비 영화들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게 아마 CG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CG를 써야 되면 아무래도 어둡게 만들어야 CG가 조금 덜 그러니까. 그게 생각난다. 용가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용가리가 무슨 드라큘라냐고 왜 맨날 밤에 비 올 때만 나오냐고 드라큘라냐고 CG가 완전히 이렇게 완성되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건 거의 이제 뭐 분장하고 이렇게 실제로 연기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담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뭐 CG를 제일 안 써도 되는 장르 중에 하나고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제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때려잡는 얘기잖아요. 좀비를. 그럼 뭐 낮에 나와야죠. 근데 혼자 어딘가로 피해야 하고 좀비들을 피해서 어딘가로 도달해야 하고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밀폐된 공간에 이제 지하에 애들이 막 모여있다 갑자기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게 많은데
근데 뭐 이 영화에서는 뭐 마동석이 때리면 픽픽 쓰러지는 좀비들이니까 잘 보여주려고. 그럼 차라리 밝아야 된다. 그렇죠. 갑자기 좀 생각난 건데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씬,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씬은 소희 죽을 때 있잖아요. 소희가 그 남자친구랑 죽을 때. 소희가 죽어서 좋았어? 예, 그게. 큰일 날 소리. 소희 너무 좋아요. 근데 소희가 죽을 때 이쪽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구부 남자친구가 문 열라고 막 이러고 있고 소희가 하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 용석이 우리 악마 같은 용석이 튀어나와서 달려오면서 소희를 일만의 주저없이 좀비한테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난 그 씬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이 캐릭터의 악함의 끝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지도 않고, 아주 드라이하게. 이 사람이 내가 던지는 안소희가 여자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없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승무원 던질 때, 코리아에 승무원 던질 때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가 즐기진 않았어요.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할 게 뻔하지 뭐. 하고 딱 던졌는데 그 소희 씨는 전혀 방심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소희를 그냥 인형 던지고 도망가갖고 야 이거 좀비 영화 이런 거 재밌는데? 이거까지 듣고 나니까 그 김희성 실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캐릭터 이름이 뭐라고 용석. 용석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악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린 그러니까 정말 이기심에 자기 생각만 하는 그 끝이 굉장히 유아적인 판단의 심볼 같은 느낌이 드네. 들어보니까 그냥 그거를 의도했으니까 마지막 그 대사를 넣은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그냥 애기 같은 거죠. 그냥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냥 그 던지는 거에서 아무런 주점이 없는 거지만 악한 캐릭터라 그러면 좀 더 악하게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정말 대박이다. 욕먹을만 하네 싶었어요. 고등학생 둘이 결국 그래서 서로 이제 한 명이 변해서 물리잖아요. 둘 다, 그거 되죠. 전 그 샷이 좀 기억에 남아요. 빈 객실 안쪽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한 자리를 버린 것 같은 게 되게 속상했어요. 소희 자리에다가 차라리 연기 잘하는 다른 애를 넣었으면 2부 그건 다음 그 씬이 되게 애절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게 덤덤하더라고요. 그럼 이 타이밍쯤에서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뾰로롱 하고 끝나면 되나?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이런저런 칭찬들을 쭉 이제 해드렸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안 들었겠지? 그렇죠. 안 보고 듣진 않으셨겠죠. 뭐 하여튼 괜찮은 부분들이 많은 영화여서 나름대로 그래도 뭐 선방했다. 그리고 좀비라는 장르 자체가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게 없었는데 나름 첫 시도치고는 또 입문작치고는 괜찮지 않았나.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칭찬 일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가서 전혀 단점을 지적할 게 없는 영화 같아. 무결점의 영화 같다. 저희가 아마 근데 내일은 할 얘기가 더 많으니까 내일은 아무튼 단점만 가지고 비판할 것만 가지고 한번 까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 쥐어짜서 깔라고 깐다 이게 아니라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했던 것들을 나눠서 이틀에 나눠서 하는 거니까 본인 생각에 맞는 것만 들으시고 뭐 아니다 싶으신 건 흘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